세상을 들썩이게 한 풍문. 당신이 궁금해하는 풍문들을 모두 화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초근접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꿈이에요. 소리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이거 이성희 씨의 아. 목소리다. 쇼. 아니, 모 프로그램에서 시청률 네. 5%가 넘는 바람에 예. 좀 주제가를 만들면서 랩을 하도 했더니 목이 쉬었어요. 아니 그 프로그램에서 왜 그렇게 좋은 거를 저희 프로그램에서 피해를 봐야 되겠죠? 아니, 이상민 씨 죄송한데 되겠죠. 랩은 랩처럼 하세요. 목을 쪼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목이 가잖아요. 이러니까 그러잖아요. 랩을 하란 말이야. 아끼는 거야. 그게 화가 많아서 그래. 화가 많이 나요. 그럴 수 있어. 뿜어내야 되니까. 아, 야, 근데 요즘 들어 역사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그런 강사들도 유행을 하고 있고 설민석 씨나 최태성 씨 같은 경우에 뭐 광고까지 찍죠. 네네. 그리고 책도 보면은 설민석 씨 책 같은 경우에 15만 권 이렇게 초판이 팔릴 정도니까 예, 역사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하시고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집중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강한 힘이 좀 그쵸. 있는 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약간 역사에 대한 인식 때문에 본인이 또 구설수지 몰랐습니다. 어떤 무슨 일인가요? 그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할 때 그 이제 그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 태화관이라는 곳을 이제 뭐 사실 현대판으로 치면 룸살롱이다. 당일날 민족 대표들은 현장에 없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룸사롱이 있었습니다. 태화관이라고. 이완용 단골집이거든요. 그리로 가요, 대낮에. 그 집 마담 주옥경하고 손병희하고 사귀었어요. 나중에 결혼합니다. 둘이. 세 번째 부인이죠.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모 뉴스에서 보도하면서 좀 실시간 검색어도 올라갔다고 그랬죠. 이에 손병희 씨의 독립운동가 손병희 씨의 후손인 정 씨는 독립운동을 하는 선열님들에 대해서 너무나 모독적인 망언이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실 네. 처음에 이제 정치 시사 예능이 생겼을 때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뭔가 자극적이고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세속적인 단어가 들어가게 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상처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역사 논란에 있어가지고는 민족 대표 33인 아닙니까? 네. 우리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 좀 생긴 건데 거길 직격했다는 것 때문에 서민석 씨가 다소 표현이 좀 과했던 거 아니냐.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서 한 말이라고 서민석 씨는 항변을 하지만은 그래도 룸사롱이라는 그렇죠. 단어는 단순히 어떤 그런 그렇게 일대로 대비되는 술이 있고 이렇게 뭐 네네네. 가무가 있고 이런 공간과 대비되는 곳은 아니거든요. 좀 더 안 좋은 의미가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꼭 그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썼어야 되느냐는 것 때문에 지적을 받는 거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태화관이라는 장소를 일부러 선택을 했다면 33인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 한 번에 모여서 무슨 단체 행동을 하려면 감시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군의 감시가 있는데 그걸 피하려면 차라리 그런 장소가 훨씬 좋다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 장소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건 좀 더 이제 현실적이지 못하고 좀 숨어서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해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네. 그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걸 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어쨌건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꺼내들고 그들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 일제 그 진압에 맞서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해서 자수를 한 게 정말 이들이 우리의 민족 대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건 정말로 맞서 싸우고 있었던 그런 시민들과는 좀 다른 좀 비겁한 행동이지 않았나라는 시선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설민석 강사가 좀 이제 재밌게 말을 풀어내는 사람이다 보니 그걸 좀 MSG를 좀 많이 치면서 재밌게 룸사롱 마담 이러면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런 걸 한 거를 그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행위 자체를 네. 비판 또는 조롱했다는 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 사용의 문제. 독립선언문이라는 이런 엄청난 그런 낭독하는 행위를 가지고 룸사롱을 술 먹다가 그냥 낮술 먹다가 한 이상한 행동이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 우리나라의 그 헌법에도 보면 나와 있는 게 3.1운동의 정신 이어받겠다 돼 있는데 그럼 그거 굳이 해석하자면은 술 먹고 취해서. 한 거를 그러니까. 술 취해서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그게- 이어받아 가지고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렇게 술 취해서 한 행동들이다라고 그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그렇게 오해 하죠. 소지를 지금 그렇지, 상황은 그렇지. 그렇죠. 줄 수 있는 잘못된 얘기다 거네. 보니까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거는 희화화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네. 그 행위 자체를 희화화했다는 게 약간 큰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또 반면
반면 또 몇몇 또 연예인분들은 또 역사 인식 부재로 좀 논란이 네.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에 AOA의 설영과 지민 씨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네. 퀴즈를 푸는 그런 이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그 안에서 안중근 의사 사진을 보고 안청호 선생님, 긴똑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아주 비난을 받았죠. 네. 그 소녀시대 멤버죠. 티파니도 비슷한 네. 일로 구설수가 올랐었는데 작년에 광복절 앞두고 SNS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로고, 전범기 로고 이게 아마 일본에서 공연 직후에 올렸던 걸로 네. 그때 알려졌는데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그때 그 사건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좀 하차했었죠. 좀 좋지 않았던 그러니까. 것도 있고요. 걸스데이 해리 씨, 그리고 빅뱅 탑 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제 전범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가 여론의 문매를 받고 공식 사과를 했던 적도 있죠.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풍문의 주제는요. 바로 스타 가문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력과 인물을 지닌 강동원 씨, 이지아 씨인데요. 사실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어. 강동원 씨로부터 직접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았다. 전쟁 자금을 상납했다. 상상도 못할 이색적인 가문의 비밀을 가진 스타들이 있어요. 박세리는 갱스터의 딸이다. 김지석 씨의 조부께서 김구 선생님의 제자라고 최시현 씨 맥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성룡. 첫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칼 라거펠트.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죠. 만나자라고 아예 제안을 해서 저기 그 방송에는 내보내지만 나 같은 사람 아니야.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중에 조상 덕 좀 봤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잘 나가는 와중에 조상이 발목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강동원 씨의 가족사 논란입니다. 저 강동원 씨는 말이죠. 외모, 뭐 학벌, 뭐 연기력, 집안, 다 삼박자가 다 갖춰진 분 아닌가 싶은데 그야말로 뭐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엄친아 아닌가요? 뭐 엄친아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게 강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S중공업의 부사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이제 그 회사가 연간 7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정말 크게 화제가 됐었고 심지어 강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외할머니께서 독립유공자의 자손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강동원 씨 외할머니가 어떤 분이냐면은 독립운동가였던 고 노원필 씨의 첫째 딸의 첫째 딸, 그러니까 장손녀거든요. 그러니까 장손녀였는데 이분이 노원필 씨가 과거에 이제 1919년에 3.1운동 때 3월 29일에 있었던 부산에 있었던 어떤 그 만세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2014년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그런 독립운동가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매거진에 올라온 그 글에 따르면 강동원 씨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전에 외할머니께서 독립유공자의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강동원 씨는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말씀이신 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강동원 씨 외증조부인 고 이종만 씨가 친일파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강동원 씨 외할머니는 이종만 씨 며느리임과 동시에 독립운동가 노원필 씨의 후손 셈인 거죠. 이건 진짜 운명의 장난인데요. 이게 촉발이 된 게 지난 2월 27일 날 한 매거진에서 이제 3.1절을 앞두고 해당 기사가 이제 연예 스타들의 뭐 독립군 후손과 그다음에 친일파 후손을 이렇게 분류해서 기사를 다뤘는데 이거를 이제 보고 한 누리꾼이 기사를 올리는 바람에 이제 많은 네티즌이 알게 됐죠. 이 글에 따르면 강동원 씨는 친일파의 후손으로 강동원 씨의 외증조부인 고 이종만 씨는 2009년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로 밝혀졌습니다. 덧붙여 좀 설명을 하자면 이 고 이종만 씨는 친일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채굴권을 얻어서 좀 부를 많이 쌓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태평양 전쟁 때는 일본에 전쟁 자금을 좀 상납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었죠. 네, 당시 이종만 씨가 활동했다고 하는 친일 단체가 조선임전보국단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중일 전쟁이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던 시점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물자 지원이나 이런 군수 자재 헌납 같은 거를 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억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냈다고 하는 거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뭐 친일파라고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명사전에 그래서 등재가 되어 있고 광산 채굴권을 받았다라는 게 아마 좀 클 것 같아요. 이게 광산 채굴권이 가진 의미가 뭐냐면요. 조선에서 과거에 돈 벌 수 있는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광산 채굴권이었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 태평양 전쟁을 뒷받침했던 그런 인사로 지목된 거죠. 뭐 사실 네. 지금 현재로도 에너지원 광물 관련 채굴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건 네. 엄청난 대기업이나 그 큰 기업에서나 그렇죠. 가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래서 이제 강동원 씨 입장에서는 여기에 또 반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또는 또 다른 이제 티들도 찾은 게 뭐냐면은 이분이 어쨌든 나중에 광산 판 돈으로 뭐 소장농을 위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친일 행위에 대한 어쨌든 판단이라는 거는 가끔 무마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친일 행위에 비해 가지고 과거에 뭐 몰래 독립군을 지원한 것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상쇄되는 행위가 있으면 가만히 되긴 하는데 네. 이 사회 활동한 것과 친일 행위 두 가지는 상쇄가 서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해서 좀 어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보도된 내용이에요. 네, 어쨌건 이종만 씨가 1930년대 중반부터 그 전쟁 유문품이라든지 전쟁 동력을 기고했던 내용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확실시 됐죠. 어쨌든 강동원 씨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사실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왜 중조부가 친일파였다는 사실 때문에 논란이 된다는 건 강동원 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쵸. 근데 이 논란이 자꾸 커지게 된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강동원 씨의 발언 때문입니다. 네. 바로 2007년에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외증조부인 이종만 씨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술이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인터뷰가 다시 회자가 된 거죠. 예술가였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술적인 뭐 이런 예술이었다. 분이었다. 네. 이거를 예술이었다. 강동원 씨가 직접 얘기해요. 네, 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어떤 설명을 내용을 갖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외증조부가 굉장히 대단한 분이었고 괜찮은 분이었다라는 의미의 예술 보통 그렇게 말하죠 표현을. 외증조 할아버지 그 이종만 씨는 일제 시대 때 대동기업 회장이었고 물론 얘기를 들었겠죠 부모님이나 할머니한테. 그리고 그 금광채굴을 했는데 북한에 있다. 그래서 기업을 했던 분이라는 것까지만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늦게야 이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동원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만 너네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좀 근데 찾아봤으면 어느 부모님이 알았을 텐데. 그쵸? 야 아들아 니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저기 금강하시고 그러셨는데 친일파야? 알고 있어? 않죠.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몰랐을 수 몰랐을 수 있죠. 있어요. 어디에 회장님이다 그러면 뭐 그게 그렇지. 친일파라는 네. 걸 왠지 그렇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억울할 것 같아요 많이 본인으로서. 네. 근데 할아버지도 아니고 증조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생활하기가 거의 힘든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더 봤겠죠. 못 봤을 확률이 더 많죠. 이게 사실 SNS 상에서만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라온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의 대응 때문인데요. 좀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콸콸콸 붓는 격이 됐어요. 네. 이 상황을 좀 보면요. 네, YG 엔터테인먼트가 맨 처음에 강동원 씨 외조부 관련 글이 올라온 그 해당 매거진의 글을 보고 일단 그 글을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개인 블로그까지 삭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명예훼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블로그에까지 이렇게 손을 댈 필요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산 거죠. 사실 뭐 소속사 입장에서야 당연히 소속된 연예인을 보호하려고 이런 행동을 했을 것 같지만 뭔가 공식적인 입장 발표 없이 이렇게 뒤에서 확 이걸 내리려고 했던 것 자체가 좀 공분을 쌓았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이런 친일 행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딱 그 네 글자를 쓰는 순간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소속사에서. 그런데 소속사 대응뿐만 아니라 강동원 씨 대응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논란이 일었던 건데요. 기사를 공유한 누리꾼들 중에서 강동원 씨로부터 직접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았다라는 증거물을 올린 그 누리꾼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삭제를 요청한 사람을 보니까 강동원이라는 이름이 써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강동원 씨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YG 엔터테인먼트가 뒤에서 처리를 해준 게 아니라 강동원이 직접 이렇게 삭제를 요청한 거야? 네. 라고 의심을 한 거죠. 다른 사람은 깜짝 놀랐겠는데요. 강동원한테 강동원 줬다고? 뭘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그렇죠. 이 부분이라서 강동원 씨 이름이 뜰 수밖에 없어요. 아주 이에 대해서 강동원 씨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소속사에서는 문제의 게시물이 한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 미디어 포털, 이런 블로그 등 2차 확산을 막기 위해 대리인 자격으로 대응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과정에서 포털 사이트 규정상 게시물에 언급된 당사자 이름으로 요청서가 발송이 됐고 그래서 논란이 확산됐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해줬죠. 근데 지금 그 회사에서 지금 그 블로거한테 명예훼손을 좀 운운하면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글이 올라간 게 조금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일단 그 글을 처음으로 게시한 매거진이 공식으로 입장을 발표했어요. 내용을 보면 문제에 해당 게시물은 영화미디어 이곳의 공식 게시물이 아닙니다. 확인한 바 당 게시물은 개인 회원이 제작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한 개인 콘텐츠이며 이 매체와의 편집 방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라고 밝혔죠. 이에 대해서 YG가 또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A씨, 그러니까 외증조부를 말하는 거겠죠. 외증조부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된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돼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주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의도적으로 곡해 왜곡될 소지가 큰 편향적 시각으로 편집돼 있다는 점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이후에 뭐 보도 내용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왜곡됐는지 좀 논란이 계속 발생을 했었죠. 이에 대해서 강동원 씨가 일단 직접 해명을 했어요.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고압적이다, 아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그래서 강동원 씨가 직접 해명을 했는데 역시 소속사를 통해서이긴 합니다만 어린 시절부터 저는 외증조부의 미담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외할머니가 독립유공자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외증조부에 대한 미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왔고 2007년에 인터뷰를 할 당시에는 그분의, 그러니까 외증조부의 잘못된 행동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라고 밝혔어요. 결국은 강동원 씨가 그 전에는 왜 중조부가 친일 행동을 했다라는 걸 몰랐었다라는 거를 그리고 추후에 알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잖아요. 과거 인터뷰 내용 때문에 강동원 씨가 지금처럼 이렇게 큰 비난을 받는 거는 약간 좀 과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있는데 저는 과거 인터뷰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친일이었어? 이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친일이었어? 알려졌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덮으려고만 하지 어떤 제대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 거기에서 이제 대중이 폭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 내용, 인터뷰 내용이 아니라 인터뷰 내용이 알려졌을 때 그것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논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결국에는 이게 해결되어야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속된 말로 이게 말하면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다 겪는 건데 무조건 잘못했다 먼저 엎드려라라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사실 강동원 씨 논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뭐 사실 사회적으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성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지 않거든요, 깔끔하게. 그래서 그거는 여운이 남습니다. 네, 근데 강동원 씨가 근데 이 문제를 인식을 하시고 또 직접 해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왜 논란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강동원 씨가 실제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6월 항쟁을 다룬 영화가 있거든요. 1987년 영화에 출연할 예정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좀 더 이게 좀 더 논란이 가중이 됐는데 그 강동원 씨가 출연하려고 했던 그 영화 속 역할이 독재군부에 맞섰다가 장렬히 사망했던 고 이한열 민주화 열사 역할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좀 더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친일파 자손이 민주화 열사 역을 맡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출연하지 마라라는 여론까지 일게 됩니다. 자, 친일파 후손이어서 영화를 하차해야 된다는 요구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할이 역할인 만큼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연자제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준석 씨는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이게 사실 다들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서로 상대편을 친일파로 이렇게 어떤 되게 열심히 친일파 공격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드러난 게 그분 가게에도 친일파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 찾아보면 네, 되게 조심스러운 일인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기 자신부터 이렇게 살펴볼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부모라든가 조상, 내가 하지 않은 조상에 관련된 문제로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영향을 받는 거는 반대해야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다만 한 가지 뭐냐면 다른 역할이면 몰라도 예를 들면 민주화 열사역이라든가 아니면 독립군의 역할이라든가 독립군 후손 역할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이제 배우가 얼마든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네. 그런 역할만큼은 주변에서 하지 말라 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이런 일에 있다면 아주 먼 그 인과관계라도 본인이 좀 자제를 한다면 아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영화가 대중문화잖아요. 근데 대중이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강동원 씨도 비슷한 역할이고 이번에 예를 들면은 군 면제를 받았던 누구 어떤 연예인이 뭐 충실한 군인 역할로 출연한다고 하면 보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그게 일단은 대중문화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권에 대해서 연좌제라는 단어까지 나오는 거는 이거 자체가 사실 좀 그렇죠. 조금 부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정말 자손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일 없었어야 됐고 막 정말 아예 이런 역할을 강제로 끌어내려줘야 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그런 대응을 했던 것도 사실 본인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사실 한동안 좀 뭔가 자기 이미지를 다시 조금 되돌리기 위해 어떤 일부러 보여주기를 위한 좀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된 역할을 다시 맡으려면. 강동원 씨가 많이 괴로워하겠죠. 지금 사실 그러시겠죠. 누구보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었던 그 예전에 본인이 알고 있었던 인터뷰한 그대로의 내용,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어떤 그 외증조부 할아버지의 그 또 단면적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오게 된 파장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좀 2배, 몇 배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강동원 씨뿐만 아니라 가문의 비밀이 알려지면서 곤혹을 치른 연예인이 또 있다고 하는데 누구인가요? 한때 과거사나 뭐 이런 개인사가 좀처럼 밝혀지지 않아서 뭐 외계인설에 시달렸던 바로 배우 이지아 씨인데요. 이지아 씨가 알고 보니 유서 깊은 명문가의 자손이다라는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과거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 씨의 집안이 해방기 시절에 굉장한 재력가이자 명문가였다고 하는데요. 이지아 씨의 조부인 고 김순흥 씨는 76년에 이전한 그 서울예술고등학교의 평창동 부지를 기부해서 유경 사업에도 일조했던 분이라고 해요. 네, 실제 이지아 씨의 집안과 40여 년간 정말 각별한 인연을 맺고 살았던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 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게 밝혀졌는데요. 서울 사대문 내 구식국간집이 한 2채밖에 없었던 시절인데 한 채가 고 윤보선 전 대통령의 사저였고 그 나머지 한 채가 내자동에 있는 이지아의 조부이신 김순흥 씨 집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재력가이자 명문가의 후손인 이지아 씨가 강동원 씨처럼 가문의 과거 때문에 논란이 대상이 됐다던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당시 재력가로서 유경 사업에도 힘썼던 이 이지아 씨의 조부인 고 김순흥 씨가 사실은 친일파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이게 친일 인명 사전에 이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뭐 네티즌들이 찾다 보니까 여기 김순흥 씨가 이제 국방금품 헌납자이자 대지주로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1937년 7월에 국방헌금을 10,000원 종로경찰서 냈고요. 이게 현 시가로 따지면 한 10억 됩니다. 10,000원이? 네. 그리고 조선군사후원연맹 사업비로 2,500원. 이것도 하면 2억 5천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경기도 군용기 헌납 발기인회 발기인으로 참여해가지고 비행기 값도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실 하셨네요. 전시 물자 지원을 한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항일 운동 또는 반일 운동하는 그 단체에 대항하는, 그러니까 일본 쪽을 두둔하는 거죠. 그게 일선융화라는 게 있습니다. 일선융화, 조선과 일본을 하나로 융합한다는 그 기치를 내건 거죠. 거기에 부응하는 그 동민회 회원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국방 헌금을 43년도에도 3,000원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듬해 44년 4월에도 거기에 대한 대가, 또 뭐 감수 포장을 받았다는 거는 또
큰 공헌을 한 걸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수 포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감색 그런 리본 같은 거를 일본 왕이 이제 하사하는 것인데 이거 일본에 물자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받는 포장이고 실제로 이분이 김순웅 씨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추원이 뭐냐면 조선 총독부가 있으면 거기 옆에 고문기구, 자문기구처럼 붙여놓은 것인데 이게 65명까지입니다. 제가 이거 그러니까 65명 안에 드는 그 시기에 당대 65명 안에 드는 어쨌든 일본의 기여하는 활동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일본이 인정하는 그 65명의 그렇죠. 중추원 참의에 있었다는 사람으로서. 거는. 예. 그 중추원 참의 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뭐 역사적인 친일파 이런 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 굉장히 많죠. 이런 친일 활동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당시 김구 선생이 작성했던 친일파 숙청 명단에도 올라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와. 이야. 총 리스트.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올렸으면 말 다 했죠. 뭐. 근데 이제 이지아 씨 하면은 조금 이 사생활 드러내는 거를 조금 꺼려하시고 굉장히 신비주의로 많이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로 논란에서 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친일파 논란이 터진 그 시기를 보면요, 이지아 씨가 좀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전 국민을 충격으로 빠뜨렸던 서태지 씨와의 이혼 소식이 알려진 그쯤이었고, 또 그런 와중에 드라마로 다시 재기를 하겠다면서 나도 꽃이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했을 그때였는데, 그때 바로 친일파 논란이 이제 일어나면서 역풍이 몰아친 거죠. 아이고. 야, 그야말로 이게 조상이 뭘 도와주지는 못하고 발목을 잡은 케이스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일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해명은 내놓지 않았는데 사촌, 외사촌이 한번 이제 이거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외사촌은 이제 내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지아라는 할아버지고 나한테는 외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일제 시도 돈이 원래 많았고 일제 강점기 때도 일본 측에 돈을 빼앗겼던 거지 자진해서 헌납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 형태로 추징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면 친일파냐? 얼핏 들으면 또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이 김순웅 이분은 뭐 친일파 사전에 올라와 있을 만큼 다 확인돼 있는 거니까 아마 사촌 동생이 너무 억울하죠. 그렇죠.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좀. 또 이런 사촌의 해명 글을 보고 네티즌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죠. 리플을 또 다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어쨌든 친일파 사전에 상위에 있는 분이 할아버지 조부이십니다. 후손지라는 이유로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친일을 반성하지 않는 이 글에 분노를 느낍니다라고 좀 반박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죠. 조상이 발목을 잡았는데 사촌이 사촌이 또- 목을 조르는 거죠. 그렇지.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여기다 한 가지 확고한 기준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수탈이나 아니면은 강제로 어떤 차출당한 그런 정상이 참작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있겠죠. 근데 좀 능동적으로 한 행위들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고요. 아까 말했듯이 상쇄가 일어나야 된다. 상쇄가 만약 그렇게 불가피한 것이었다면은 뭐 독립운동에 대한 자금 지원도 몰래 하면서 동시에 뭐 이렇게 이런 경우는 정상창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실상 이 친일 인명 사전에 있어가지고는 좀 다 검증된 엄격합니다. 그 사실 이 우리가 지금 연좌제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사람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친일파의 후손이냐 아니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실을 보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때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친일 후손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때의 친일 행적으로 지금까지 부가 내려오는 경우 뭐 종잣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뭐 크게 할 수도 있는 건 그때의 어떤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우선될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친일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제 드러난 분 같은데 이제 후손이라면 예전에 일제시대 때 받았던 그런 부의 축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일정한 자금을 뭐 출연해서 재단을 만든다든가 사회 환원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하다 못해 저희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어떤 그런 거라도 조금은 뭔가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아 그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과거였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뭐 우리 선조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독립유공자 자녀들은 왜 아직도 힘들고 못 살고 그리고 또 친일파 자손들은 왜 돈을 계속해서
벌고 잘 사는지를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은 집안에 있는 재산 다 독립군한테 주고 그리고 아이들도 가서 아버지도 가서 독립운동하고 그러니까 다만 어렸을 때부터 독립운동 같이 어렸을 했으니까. 때부터 집안에서 학교를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뭐 애들을 제대로 키운 게 없잖아요. 네. 반대로 이 친일파 자손들은 일본 가서 유학하고. 유학도 하고 와서 지식인네 그렇죠. 식구 대한민국의 어떤 기득권을 다 갖고 가고 이게 계속 세습이 되니까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그걸 정리를 안 해주니까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시는 거를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당연히 연좌제는 없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연좌제가 진짜로 안 이루어지죠. 맞아요. 네. 남자가 봐도 질투나는 남자. 엄친아 스타들인데요. 집안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초특급 로얄 패밀리다. 자산만 무려 600억.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집에 전용 헬기가 있다라는 뭐 풍문이 퍼지면서 제 아버지가 월급이 21억 월급. 대한민국 셀러리맨 중에 1등. 뭔데요? 죄송한데 누군데요?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가문 때문에 안타깝게 눈물 지은 연예인도 있는 반면에 가문 때문에 웃는 연예인도 있죠. 네, 바로 배우 이서진 씨입니다. 겉으로는 까칠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저는 일명 할배들의 짐꾼으로 투덜대면서 시키는 건 다 하는 그 츤데레 캐릭터로 많은 분의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서진 씨가 사실은 집안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알만한 사람 이제 다 알죠. 늘 연예계 뭐 집안 얘기 나오면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서진 씨인데요. 이제 이서진 씨 집안이 알고 보니 초특급 로얄 패밀리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풍문에 의하면 자산만 무려 60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1960년대 그러니까 이서진 씨의 할아버지 되는 이보형 씨가 그 서울은행이랑 그리고 제일은행의 은행장을 지내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대기업 집단이 아직까지 형성되기 전이라 가지고 은행장이라 그러면 거의 뭐 대기업 총수에 다 총수에 가까운 그런 권한을 행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 잘 살았나 이서진 씨 입으로 좀 들어보면요. 이서진 씨가 한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MC분이 어릴 때 집안 형편이 좀 어땠나라는 질문에 이서진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댁에 도우미 분들이 좀 많이 계셨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아마 뭐 이것만 봐도 이서진 씨가 좀 넉넉하게 살았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600억 재산 그 설에 대해서는 600억 원이 있었으면 내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 안 했다라고 딱 일축했고요. 또 현금 부자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내가 돈이 그렇게 많았으면 유럽 가서 그렇게 수발 들면서 그런 방송 하겠냐고 라고 다시 한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2005년에 타계한 이서진 씨의 아버지인 이재흥 씨 또한 한 신용금고 회사의 대표 이사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서진 씨의 형 또한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엘리트. 이서진 씨 출신 학교는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뉴욕대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뭐 지금 말했다시피 워낙 대력가 집안에다가 또 2011년쯤에는 자산운용사 상무로 일한 이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조 엄치나 뭐 대령남으로 불렸었죠. 네, 그런데 이서진 씨의 가문이 로얄 패밀리라고 불리는 진짜 이유가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바로 이서진 씨 집안을 좀 들춰보니 독립운동가의 후예였다는 사실이 또 밝혀졌습니다.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통령격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이 바로 이서진 씨의 증조부 조상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예, 원래 이상용 선생 같은 경우는 안동 지역의 유학자였는데 이게 이제 국권 침탈이 되고 나니까 이 서간도 지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흥무관학교 세우는데 이시영, 유혜영 이 형제들과 함께 같이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독립운동 기지인 경학사도 이렇게 설립했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전 재산 털어가지고 독립운동에 나선 겁니다. 어려운 길로. 네. 그래서 이 이상용 선생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받은 국가유공자 집안입니다. 사실 이서진 씨가 우리 풍문쇼를 굉장히 즐겨본다고 해요. 본인 얘기 나올 때 안 좋은 얘기들 옛날 거 나오면 되게 아니 좋은 얘기는 왜 하나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희
퉁쳤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안 하길 바랬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뇌생남 이미지로 굉장히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이서진 씨 못지않게 또 어마어마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죠? 이분은 브라운관을 정행무진하며 때론 여자들의 눈물을 쏙 뺀 바람둥이로, 때로는 자상한 매력으로 여심을 흔들었던 로맨티스트로 활약한 일명 안방극장의 로코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드라마 그 역적에서는 로맨틱 가이가 아닙니다. 네. 여심은커녕 백성들의 마음을 도무지 잡을 수 없는 바로 연산군. 조선시대 희대의 폭군 연산군 역을 맡은 배우 김지석 씨예요. 김지석 씨가 가수로 데뷔한 걸 아시는 분 있어요? 오, 알죠? 처음 들었습니다. 김지석 씨는 원래 가수로 출발했어요. 진짜요? 2001년에. 이제 가수 출발했다가 가수 생활은 오래 하지 않았고 한 1년 만에 이제 접고 그만뒀고 2004년에 이제 시트콤 아가씨와 아줌마 사이라는 시트콤에 출연해서 이제 좀 인지도를 조금 올렸는데 2007년에 KBS 드라마 미우나 고우나 이 드라마로 그해 연기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은 이게 김지석 씨의 어떤 연기자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어요. 네. 김지석 씨는 지금 이제 벌써 16년 차 배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예능 프로그램 통해서 뇌생남 이미지도 완전히 강력하게 이제 심어졌고 배우로서 활동할 때는 로코남이라든지 뭔가 철부진남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생기면서 지금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이 김지석 씨가 드라마 속에서뿐 아니라 실제로도 굉장히 뭐 명문가 집안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단 큰아버지가 런던에서 최초의 한인교회를 설립하신 분이고 작은아버지는 명지전문대 영어과 교수였다고 하는데 친인척을 끌어모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김지석 씨의 이제 부모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모님 역시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 치료사 겸 가족 성장 교육 연구소 연구소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기다려보려고요. 이게 뭐, 예. 큰 게 있습니다. 큰 게 있어요. 생소하긴 할 거예요. 저도 좀 생소했는데 어머니는 외래 교수를 거쳐서 지금 또 부모 교육 연구소를 운영하고 두 계십니다. 분 다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뭔가 네. 아니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대단하신 거고 네. 좀 더 대단한 거는 더 지금까지는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부모님도 나왔고요. 이제 형 차례입니다. 그 김지석 씨 형 같은 경우는 멘사 회원이고요. 옥스퍼드 수학과를 수석 입학한 수재고요. 현재 홍콩에서 미국 투자회사 아시아 마케팅 이사로 활약 중입니다. 아니, 뭐가 또 대단한 게 뭐 하나 더 붙어야 될 것 있어요, 같아요. 있어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있어요? 아니 뭐 본인은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중고등학교를 거기서 다녔고 또 영국에서 굉장히 명문으로 알려졌습니다. 160년 된 전통을 가지고 이제 브래드필드 칼리지인데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브래드필드 칼리지라는 곳이 사실 초호화 학교라고 볼 수 있는 게 오케스트라, 체스, 낚시, 영화에서 그리고 펜싱, 골프, 승마 이런 거 귀족 스포츠들을 또 스포츠로 하고요. 뭐 여기서 배출된 사람들 보면 뭐 국방부 장관도 영국에 배출했고, 뭐 학자 같은 사람 굉장히 많이 배출했고, 학비가 연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사실 고급 학교죠. 네, 어쨌건 또 이제 이런 자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인맥 자랑이잖아요. 근데 인맥이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윌리엄 왕자의 인연을 한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영국 유학 시절에 교내 수영 대표였대요. 근데 이제 같은 학교는 아니었고 옆옆 학교에 이튼 칼리지 대표였던 윌리엄 왕자와 2주에 한 번씩 수영 대결을 펼친 라이벌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윌리엄과 친분이 있던 김지석 씨는 유학을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국 외대 독거교육과에서 독일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김지석 씨는 원래 외모만 보면 뭐 참 그것도 훈훈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격도 겪어보니까 참 좋고 거기다 집안 배경이 이렇게 좋은 거 보니까 남자가 봐도 질투나는 남자. 현장에서는 그냥 뭐 동네 형이라고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지? 뭐 이런 느낌. 너무 성격이 좋아.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좋았어요. 배려심도 좋고.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불릴 법한 명문가의 자제가 많네요. 그런데 김지석 씨 가문은 단지 고학력의 재력을 갖춘 것뿐만 아니라 나라에 공을 세운 가문이라고 합니다. 오. 네, 바로 진짜 진정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네. 김지석 씨 역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김지석 씨의 할아버지인 고 김성일 씨는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던 김구 선생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브라보. 또 놀라운 일은 김지석 씨의 할아버지 고 김성일 씨인데 이분은 한국 독립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4살부터 독립 운동을 했다는 이제 기록이 있고 14살 1916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그때 중국 봉천에 있는 독립무용단에 가입해서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30살 되던 1932년에 그때 이제 윤봉길 의사와 같이 독립운동하다 이제 붙잡혀서 아주 모진 고문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항상 그런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예. 그런데 김지석 씨의 가문은 독립운동가 집안답게 자손들의 이름도 남다르다면서요. 네, 맞아요. 한번 방송에서 공개된 적이 네. 있었는데 김지석 씨의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빼앗긴 뒤에 만주 일대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때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식들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상해, 통료, 계로, 북경, 장춘, 한성, 온양이라고 해요. 다 지명이죠. 그럼 이름이 신기하죠. 그럼 실제로 신기하다. 상해야, 통로야, 대로야, 북경아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와 이렇게 이름 짓는 게 가끔 있죠. 예를 들어 페리스 힐튼도 원래 파리에서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페리스. 근데 이쁘다. 진짜요? 파리에서 도시 이름을 인연 예뻐. 있는 사람들 아들 이름으로 자녀 이름을 짓는 경우가 더러 있죠. 나는 태명을 모텔 이름을 네. 지었다는 사람은 봤는데 어디서 그 갑자기 저렴하게 하면 어떡해요. 아주 옐로우 카드를 입고 나오셨네요. 옐로우 카드로 예. 막말 아니 내줘요. 그렇다 이제. 이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독특하게 지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사실 이름과 관련해서 정말 특이하게 이름을 자녀 이름 짓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당장 우리 송일국 씨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 만세 있잖아요. 네. 그리고 김지석 씨 할아버지 김성일 씨는 아들이 이제 3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김지석 씨를 보면 큰아버지죠. 큰아버지는 이제 북경에서 태어났다서 김북경. 그리고 또 둘째 큰아버지는 김장춘. 평양과 서울을 거쳐서 온양에 이제 내려오셨는데 김온양으로 계셨다고 해요. 네. 온양이 온양. 고모들 네. 이름 역시 내몽고, 그러니까 중국 북부에 있는 몽골족 자치구죠. 내몽고의 지명을 딴 계로, 통료, 그리고 중국의 상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들 이름이 낫네요. 네, 점점 세련돼지긴 하는데, 네. 근데 뭐 이런 것들만 다 봐도, 이런 이름들만 봐도 김지석 씨 할아버지인 김성일 씨가 약간 자신이 일제 강점기 때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짓지 않았나 싶네요. 네. 뜻깊네요, 되게. 어쨌든 멋있는 스토리네요. 예, 맞아요. 굉장히 멋있다. 음. 네. 근데 이들의 사랑이 더 뜻깊네요. 중국 전체를 돌아다니시면서 또 싸움을 하시면서도 네. 두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막 그렇죠. 예, 북경에 머물 때 장춘에서 되게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거처로 옮길 아이가 때마다 이제 일곱 아이를 명을 가져. 다 데리고 그 타양에서 다니는데. 애를 계속 이렇게 힘든 마음으로 사랑으로 견디는 거죠. 사랑으로 버틴 거죠. 아쉽다. 되게 뜨거운 사랑이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전에는요 그 저녁 해 떨어지면 할 게 없어요. TV도 없고 사실. 사실 이런 독특한 장명법은 김지석 씨 가문의 뭐 전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 방송에서 김지석 씨는 형의 이름과 관련된 비화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형의 이름은 3살 때 개명을 한 것이라고 해요. 아, 진짜요? 뭘로 개명을 했을까? 기대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문제 내주세요. 문제. 어느 지역에서 났길래요, 형이? 일단 힌트 하나 제가 네네. 한번 던질게요. 김지석 씨 형이 태어난 곳이 강남구 신사동이라고 합니다. 김강남. 안 돼. 아이 너무 쉽다. 김신사 안 돼. 이건 안 됩니다, 김신사. 김동대인 씨. 맞아요. 김신사였더라고요. 근데 놀림을 당할까봐 지금의 놀림이 이름으로 있다. 바꿨다고 합니다. 놀림 안 당할 것 같은데. 그러면 되게 혹시 좋은데? 김지석 씨는 개명한 거 아니에요? 김지석 씨도 본명이 김보석이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똑같은 곳에 태어났죠. 신사동에 태어났는데 저 형이 그런 일을 했고 어머니가 간곡한 부탁으로 김신사는 피해갔어요. 근데 태어난 날이 부활절이었다고. 아, 그러면 김부활? 김지석 씨의 이름이 김부활로 될 뻔했어요? 그 발음 되게 잘못하면 이상한데. 근데 그럴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형은 조금만 옆으로 잘못 가서 태어났으면 김학구정 이런 거 있을 텐데. 그러게. 김구정. 김자모 이런 거. 앞분 하겠지. 김자모. 김자모. 네. 김압구.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만 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색적인 가문 출신의 스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네, 특이한 가문의 스타도 있는가 하면 아주 스케일이 남다른 가문의 스타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재력과 임무를 지닌 그야말로 명품 가문의 스타들, 일명 엄친아 스타들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엄친아 스타들이 있나요? 싸이 씨도 아버지가 네. 상장업체 대표하시잖아요. 엄친아죠 그러면. 여기 엄친아. 이준석 씨. 엄친아죠. 네. 똘똘하게 생겼죠. 제가 이번에 제가 막 그 유명해진 다음에 가장 제 연관 검색어로 많이 떴던 게 이준석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문제였어요. 아, 왜 검색을 많이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집안에서 그냥 태어났다는 그러니까 거죠. 본인이 똑똑하면 꼭 부모님이 뭔지 부모님 자리가 뭔지 보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꼭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문제적 남자 나왔을 때 김지민 학력이 제일 많이 떴었거든요. 난 아직도 그냥 학력이죠 굳이, 옆에 있고. 이렇게 자칭 풍문쇼 패널들의 시샘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준석 씨처럼 연예계에도 대중들의 질투와 시샘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명품 가문의 엄친아가 있는데요. 한때 뭐 집에 전용 헬기가 있다라는 뭐 풍문이 퍼지면서 포털 사이트의 연관 검색어로 헬기가 떴을 정도라고 해요. 진짜 같은 그룹 멤버죠. 이특 씨도 이분이 아마 아이돌 중에서 재력 1순위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와. 누굴까요? 힌트 주시는 거예요? 문제 내시는 저는 거예요? 알고 아주 어려운 있습니다. 힌트죠. 네. 에릭 씨? 이특 씨 얘기가 나왔으면 최시원 씨. 맞습니다. 최시현 씨입니다. 최시현 씨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슈퍼주니어의 멤버로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슈퍼주니어가 사실 인원이 굉장히 많았고 각자 맡은 분야를 얘기를 할 때 최시현 씨는 이제 뭐 비주얼 담당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정말 훤친한 키, 조각 같은 외모 이런 것 때문에 슈퍼주니어의 인기를 견인했었죠. 네. 잘생겼죠. 근데 최시현 씨가 뭐 가수로 워낙 대스타가 됐기 때문에 연기를 먼저 했다는 얘기를 아마 모르는 분도 많을 텐데 2004년에 먼저 연기자로 데뷔를 했습니다. KBS 부모님 전상서라는 드라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오마이레이디라든가 뭐 아테나 전쟁의 신, 또 드라마의 제왕 이런 작품을 통해서 나름대로 필모그래피 이렇게 쌓아오다가 2005년에 가수로 데뷔를 한 겁니다. 네. 배우로서 제대로 포텐을 터트린 작품이 있습니다. 그녀는 예뻤다에서 좀 또라이 기질이 있는 똘기자 캐릭터로 굉장히 연기를 잘해서 네. 제대로 물을 만났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 덕분에 연기돌이 아닌 연기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저도 드라마 광이라서 다 챙겨봤거든요. 보면서 아, 최시현 씨는 다 가졌구나. 배우로도 성공했죠. 가수로도 성공했죠.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최시현 씨가 대체 어떤 집안이길래 연관 검색어에 저는 학력이 떴으나 부자와 헬기가 뜨는지 궁금하네요. 뭐 최시현 씨의 재력과 관련해서는 정말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여러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특 씨가 또 한 방송을 통해서 최시원 집안이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몇 배는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해서 더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죠. 또 이특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압구정 쪽에 집이 한두 채가 아니다. 좀 이렇게 압구정? 가다 보면 약간 집이 체인점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예. 또 그리고 3개월 전에는 분명히 앞동 인테리어를 하느라 뒷동에 살고 있다. 뭐 같은 아파트에 뭐 동에 2개씩 뭐 소유를 했다든지. 뭐 월수금집, 화목토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부럽다. 대화들이 우리 친구들끼리 야 거짓말 더 잘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뻥튀기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뒷집에 잠깐 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하겠지만 어찌됐던 강남 쪽에 집이 한두 채가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 네. 은혁 씨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최시현 씨의 재력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냐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최시현이 원래 가진 돈보다는 적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람들이 이제 올킬을 시켰고 최시현 씨의 재력이면 엠본부를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대체 아버지가 누구신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궁금해집니다. 아버지 스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펙이 대단해요. 최시현 씨의 아버지는 국내 대표 유아 브랜드의 전 사장을 역임했다고 하고요. 현재는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겸임 교수라고 합니다. 또 어머니도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유명한 속옷 브랜드의 회사를 지금 맡고 계시다고 하네요. 최시원 씨는 어마어마한 재력뿐만 아니라 SNS에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또 제가 최시원 씨 SNS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가끔 들춰보면 말이죠. 저도 한 인맥 한다고 하는데 최시원 씨 인맥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성룡 뭐 이런 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사진 보면 덥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 아마 SNS에 누구 유명 인사가 사진 찍어 올리는 사람 중에 한 분이 홍석천 씨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홍석천 씨는 이제 주로 국내 스타라면 네. 이 김시현 씨는 해외 스타. 해외 스타. 네. 근데 조금 전에 그 뭐 성룡 씨 말고도 네. 급이 다른. 수석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는 그 칼 라거펠트, 네. 뭐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미드, 프리즌 브레이크라든가 엑스맨 최후의 전쟁 이런 작품을 연출했던 브렛 레트너 감독이라든지 또 뭐 영화 인터스텔라 제작자로 유명하죠. 린다 옵스트 이런 분들과 찍은 사진을 올려서 굉장히 그야말로 세계적 스타 반열에 있는 것들. 충분히 있는 건 거죠? 그렇죠. 저도 옛날에 패션쇼에 간 적 있는데 미국에 페리스 힐튼하고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그거 나랑 간 거잖아. 맞아. 어. 피부시장 갔는데 나랑 간 거 뉴욕에. 그때 너무 제가 그분이랑 친한 줄 알고 다들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 딱 한 번 봤습니다. 진짜 딱 네. 그 기계 기사가 엄청 떴어요. 네. 저랑 되게 친분이 있는 것처럼 이 기사가 나가지고. 나는 못 들어갔잖아. 혼자. 좀 쑥스럽겠네. 네. 본인은. 그러니까 SNS에 이제 세계적인 탑스타하고 같이 찍는 사진이 있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어떤 우리나라 방송국이나 이렇게 인터뷰에 리포터로 갔을 때, 네네. 그러니까 최시현 씨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할리우드에 있는 영화 관계자라든가 세계적인 가수나 제작자들하고 그냥 파티나 이런 데서 굉장히 친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할리우드 작품도 같이 하기도 하고 중국 영화도 같이 하고 이래서 굉장히 인맥이 좀 다양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 워낙 뭐 유명 인사와 이제 인맥이 두텁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죠. 연금술사의 파울로 코엘료도 이분의 SNS에다가 직접 글을 남겨서 화제가 됐기 최시원 씨 생일 때 그 파울로 코엘료 작가가 직접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언제나 빛의 전사가 되어 주세요라는 생일 축하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시원 씨가 고맙다, 난 당신의 열혈 팬이다라는 답신을 했고 또 거기에다가 다시 코엘료가 뭐 다음에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 나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글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남긴 게 아니라 주고받은 게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친분일까? 정말 알려지지 않은 친분이었고 너무 생뚱맞잖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때도 막 SM에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고 SM은 네. 어떤 관계냐 또 그냥 그런 팬과 이걸 친분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답변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서 어떻게 대체 친해지신 계기가 뭐예요? 파울로 코엘료 작가가 직접 이 최시원 씨의 SNS에 뭐 메시지도 전하고 만나자라고 아예 제안을 해서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친분이 딱 생겼다고 하네요. 만나자 하기 쉽지 않은데. 팬이네 SNS로. 아, 진짜. 나 같은 사람 아니야? 네, 지금까지 그 최시원 씨 집안 얘기를 들으니까 입이 정말 떡 벌어질 정도인데요. 이분을 능가하는 연예인이 또 있다고 해요. 네, 이분이 바로 일명 좀 원조 엄친아이지 않을까 싶어요. 명품 가문의 좋은 학벌에 아주 훤칠한 외모까지 갖춘 분인데요. 바로 배우 윤태영 씨입니다. 유명하죠. 저 99년 드라마 왕초에서 청계천 다리 밑에 사는 그지로 나왔었죠. 그지가 뭐예요, 그지가? 그지. 그지이자 바보인 맨발 역할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드라마 왕초가요 당대 그 최고 스타였던 차인표 씨, 송윤아 씨의 주연이었는데 그때 시청률이 30%를 넘었다고 해요. 앞서 이야기한 그 이서진 씨도 출연한 드라마입니다. 이 왕초가 이서진 씨 집안도 어마어마했었는데 말이죠. 이서진 씨가 자기보다 더 부잣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윤태영 씨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억이 나네요.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서진 씨가 이렇게 인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왕초에서 바보 역할을 맡았던 윤태영 씨가 전 삼성전자 부회장인 윤종용 씨의 외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윤태영 씨의 아버지 윤종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공대 졸업해가지고 뭐 셀러리맨으로 밟아서 올라갈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죠. 이분 2006년도에 연봉 공개된 걸 보면은 월급이 공개됐죠. 네네. 월급이 월급. 1년치만 그냥 월급이요? 네, 월급이 월급이요? 네, 이게 대한민국 셀러리맨 중에 1등.
윤종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공대 졸업해가지고 뭐 셀러리맨으로 밟아서 올라갈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죠. 이분 2006년도에 연봉 공개된 걸 보면은 월급이 공개됐죠. 네네. 월급이 21억 1천만 원이었어요. 네. 월급. 1년치만 그냥 월급이요? 네, 월급이 20억 천만 아, 원이었으니까. 월급이요? 네, 연봉 250억이었던 거죠. 전자는 월급. 당연하죠. 이게 대한민국 셀러리맨 중에 1등. 전자면 10억은 넘죠. 전자면. 그래서 2005년에 미국의 이제 포춘지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1위로 뽑았고요. 와우.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발표한 2013년 세계 100대 CEO 중에 3위에 선정될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삼성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해외에서 봤을 때는 삼성의 CEO 역할을 하는 분이다 그러면은 엄청난 영향을 가진 기업인으로 보는 거죠. 네. 한동안 윤태영 씨는 뭐 연기자라는 타이틀보다는 윤종용 부회장의 아들로 유명세가 조금 더 컸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그 음악과 관련된 시상식에 그 뭐 스폰이라고 하죠. 삼성이 이제 스폰을 했고 그거에 대한 시상을 항상 윤종용 부회장님이 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수들이 이제 그 상을 탈 때 그분께 이제 상을 받았던. 원래 협찬사가 네네. 시상을 하죠. 근데 윤종용 부회장의 아들로 더 유명세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그 굴지의 대기업 부회장 아들이 거지꼴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제가 그쪽 아들이라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당시 1화가 한 매체에 소개가 됐는데요. 윤태영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왕초 연기를 한창 할 때 아버지가 한국에 들어와서 삼성 부회장이 되면서 엄청 유명해졌고 그리고 나는 거지로 사람들한테 유명해졌다라면서 현대판 왕자와 거지로 불렸다.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아버지면은 아들에게 거는 기대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외아들이고. 실제로 윤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윤종용 씨의 뒤를 잇지 않고 배우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집안의 반대가 좀 심했다고 해요. 미국의 명문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면 당연히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잠깐의 호기심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를 보고 이제 배우로서의 꿈을 좀 확실히 좀 잡았고 이후에는 이제 이재룡 씨의 로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배우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씨도 좀 윤태영 씨하고 좀 친분이 있으시죠? 당시 윤태영 씨가 그 맨발이라는 역할을 할 때 네. 소속사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기획사를 운영할 때인데 계약을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직접. 네, 근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가수 위주의 회사다 보니까 연기자의 어떤 그 매니지먼트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안 하게 된. 예. 그래서 회사에 있던 그 매니지먼트 팀장과 오히려 윤태영 씨가 같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냥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네. 안목이 안 좋았네요. 아니요, 뭐 잘하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공격하시는 거예요? 회사 자체가 모토가 이제 음악에 저기- 관한 제작만 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 당시에 음악 제작자들은 지금처럼 연기 음반만 쪽은 좀, 했어요. 음반만 네, 많이 음반만 했기 때문에 근데 거의 그 대부분. 음반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막 같이 했으니까. 되게 조근조근. 그런데 2007년 윤태영 씨의 집안에 이어서 포털 사이트를 또 한 번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태영 씨의 결혼식이었는데요. 바로 하객이 어마어마했죠. 지금 왔던 사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지금은 이제 탄핵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말로 경제계 거물급,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하객만 한 1000여 명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결혼식 취재를 갔었거든요. 신라 호텔에서 했었는데 하객으로 가셨다는 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불러주지 않았지만 살짝 가봤거든요. 인근 교통이 마비됐을 정도였고 다 블랙 보안 세단에 뭐 보안이 엄청 철저했겠다. 왔습니다. 제가 제 고등학교 친구가 이제 삼성전자의 사장 지내신 분 딸이랑 결혼해가지고 결혼식을 가봤거든요. 이런 거를 삼성 그 전문 경영인들이 하는 가면요 딱 화환이 딱 가운데 하나 딱 있는데 이건희 회장. 네. 그 옆에는 꽃을 못 놔요. 근데 그 화한 그냥 아는 이건희일 수도 있고. 아니 그 옆에 그렇겠어요 설마. 아우라가 달라 아우라가 꽃의 아우라가 틀려. 아니 그런 친구들이 재미있는 요즘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 화환을. 당연히 정재계 인사들 다 오고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으로 명망가 결혼식이었던 건 맞겠죠. 당연히 윤종현 회장 결혼식. 네.
좋은 집안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윤태영 씨. 앞으로도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상상도 못할 이색적인 가문의 비밀을 가진 스타들이 있어요. 박세리는 갱스터의 딸이다. 이승훈 씨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았다. 양택조 씨의 가문에 숨겨진 비밀. 이산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영상 그 속에 바로 양택조 씨 어머니가 등장하면서 저기 아이고. 네, 사모님 어머니시죠. 가문의 비밀 때문에 울고 오는 스타가 있는가 하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이색적인 가문의 비밀을 가진 스타들이 있어요. 자, 이색적인 가문의 스타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외환위기를 맞아 힘들었던 그때 당시 야구 선수 박찬호 씨와 더불어 온 국민의 희망이 됐던 스포츠 스타라고 합니다. 골프 여왕이자 골프계의 그 살아있는 전설이시죠? 이분. 네. 네, 박세리 씨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박세리 씨의 경기를 학교에서 이렇게 틀어줬던 그래서 네.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냥 TV 보면서 막 박수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나이 되게 많죠. 중학교 때 아니에요? 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박세 98년도. 중학교 때구나. 예. 아무튼 좀 줄였어. 네. 세탁을 하셨군요. 와, 대박. 거짓 방송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군요. 네. 네. 박세리 씨는 98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LPGA에서 통산 25승을 올렸습니다. 이야.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통상 상금 1,000만 달러에 가입한 그 달성한 세계적인 성적. 그때 당시에 진짜 굉장했죠. 그렇죠. 네. 박세리 씨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노래가 있잖아요. 상록수. 어떻게 부르죠? 저들의 그거에다 그 장면 있잖아요. 양말 벗고 왜 네. 물속에 맞아. CF 주제곡이죠. 네. 맞아. 진짜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말들이 많았어요. 98 까만 년도에. 달이냐 하얀 발이냐 말들이 많았어요. 양말 벗었는데 양말에 하나 더 있어. 뭐지? 그게 뭐지?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98년도 US 여자 오픈 당시였는데 거기 이제 해자도 들어가면 사실 벌타를 받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걸 들어가서 치겠다. 맞아요. 치겠다라고 해가지고 맨발샷 투혼이라고 이제 불리면서 그때 이제 IMF 극복하는 시기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게 투혼이다. 저게 우리가 국난 극복하는 의지의 표출이다. 이렇게 해서 박찬호 선수와 그 양방 남매라 그랬죠 우리가. 네. 그 미국에서 쾌거를 올리는 스포츠 스타들이 있었어요. 아, 네, 같은 고향인으로서 좀 뿌듯합니다. 저는. 네. 고향이 공주예요? 전 공주는 아닌데 전 대전이잖아요. 아, 네, 어설픔이 그래서- 없고. 네? 청양이에요. 저 이럴 때 좀 엮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간도 이렇게 박씨라서. 뭐, 네,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 사는 집에 아주 가까운 동네에 지금도 네. 그 박세리 씨 부모님도 살고 계시고. 저도 저랑 키가 비슷해서. 아이고. 뭐지? 네. 뭐지? 이렇게 한국 골프의 살아있는 전설 박세리 씨를 만든 건 그녀의 아버지 박준철 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세리 선수를 골프 선수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전에는 육상 선수였다고 합니다. 박세리 씨에게 골프를 권유한 것도 바로 아버지 박준철 씨라고 하고요. 당시 운영하던 사업을 그냥 아내에게 다 맡기고 하루 종일 박세리 씨를 아주 맹훈련 시킨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박세리 씨 아버지 하면은 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넘친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서요? 네, 아버지 이제 박준철 씨는 뭐 네. 골프계에서는 물론 스포츠계에서도 너무나 유명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과거가 조직 폭력배에 몸을 담았다.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됐었죠. 맞아요. 그런 얘기가 좀 사실 이제 저는 스포츠 신문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박세리 선수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98년에 그렇게 국민적 영웅으로 올라왔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승을 많이 했는데 그 아버지 박준철 씨가 DSP 대성기업이라고 있어요. 대성기업. 네, 예전 DSP. 예, 대성기업. 이 이호연 회장하고 박준철 씨가 굉장히 호영하지 않은 선후배가입니다. 고향 유성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런 좀 어둠의 세계에 몸을 담았던 걸로. 잠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런 주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비춰지는 네. 거죠. 네. 대전 근데 유성 일대를 굉장히 주목으로 장악한 이 박준철 씨가 돌연 조직 폭력배 그 생활을 아예 청산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거예요? 그 사건은 네.
1996년에 사실 이제 국회의원 선거 끝나서 사회 분위기가 느슨해질 때가 있는데 이때 뭐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겠지만 그럴 때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을 재건하고 막 이렇게 다시 뭉치는 그런 시기가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때도 경찰청에서 그래서 전국에 조직폭력배 소탕 작전을 이렇게 소탕령을 내립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이분들은 아예 미국으로 이민길에 올랐고 당시 이제 과거와는 확실히 인연을 끊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박세리 씨가 조금 뭐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98년도죠. 메이저 대회 LPGA 챔피언십 우승을 했을 때 이제 해외 언론에서 박세리 씨 아빠의 과거 행적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세리는 갱스터의 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당시에 박세리 씨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골프사는 박세리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박세리 씨의 성장 과정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던 아버지 박준철 씨가 과연 어떻게 박세리 씨를 훈련시켰는지 그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네. 근데 소문에 의하면 아버지가 조금 터프하시니까 훈련 방법도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사실 박세리 선수 하면 좀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정신력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감도 크고. 그래서 그쵸. 그중 유명했던 이야기가 바로 박세리의 공동묘지 극기 훈련입니다. 사실 뭐 골프는 다른 스포츠도 다 이게 중요하지만 골프는 특별히 멘탈 게임이라고 그래요. 정신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 한 쿼터 하나를 넣으면 우승, 못 넣으면 뭐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다시 결선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세리의 성공은 아버지의 박준철 씨의 그런 노력, 특별한 훈련이 아니었나. 그래서 박세리 씨가 그 공동묘지에서 아버지 공동묘지를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스윙 연습을 해라. 그리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이런 그 공동묘지 훈련이 굉장히 그 일화로. 아니 내려놓고 가시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일단 너무 공동묘지에 무서우니까. 내려놓은 것만으로도 그렇죠. 본인이 건대야 되니까 일정 시간 동안 담력을 키워야 키우시는구나. 되니까 뭐 그런 점 때문에 그걸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박세리 공동묘지 극기 훈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조금 외딴 곳에 좀 어두컴컴한 곳에 좀 그 훈련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겠죠. 비슷해요. 예, 박세리 씨가 은퇴식을 하면서 이 공동묘지 훈련설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과거에 많은 골프장은 다 좀 산을 깎아서 만들잖아요. 그치. 산 주변엔 다 묘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데서 거기서 연습을 하면 주변을 보면 뭐 묘지도 보이고 뭐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뭐 조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서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와전이 돼서 공동묘지 훈련설이 된 거죠. 너무 와전됐다. 그만큼 이제 아버지가 그 열의를 가지고 네. 정말 어두워질 밤밤쯤까지 훈련시켰으니까. 극한 사실. 훈련. 예. 박세리 씨 아버지도 이런 루머에 대해서 또 조금 발끈하셨어요.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얘가 마치 아이를 너무 혹독하게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킨 것처럼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함께 라운드를 하면서 좀 골프를 즐길 수 있게끔 그냥 라운드에 좀 내버려 두는 적이 오히려 더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골프 감독으로 한국 대표팀을 이끌며 값진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일조한 박세리 씨 후배들에게 든든한 우산 같은 존재로 오래오래 남아주길 바랍니다. 네, 이처럼 아버지의 과거로 인해서 곤욕을 치른 스타가 있다면요. 이번에는 어머니의 과거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에 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언제나 밝고 능청스러운 모습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인이죠. 그리고 저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서 세젤리의 김희선 씨가 뽑은 잘생긴 얼굴 1등을 하신 분입니다. 아, 나 누군지 알 것 같아요. 2등은 제가 했고요. 알고 네? 싶지 않아요. 3등은 강호동 씨가 했습니다. 꼴찌는 누가 했나요? 준이 뭐죠? 꼴찌. 서장훈 씨요. 아. 이해가 가네요. 누가 1등을 했는지 이해가 가네요. 바로 이분 이수근 씨입니다. 아. 네, 이수근 씨는 어쨌건 그 천생 개그맨 같은 그 남다른 입담과 이런 것 때문에 어디 프로그램 나와도 항상 크게 화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꼽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지난해 했던 SNL 코리아 시즌 8에서도 JTBC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 출연했을 때도 각각 이제 자체 최고 프로그램 시청률을 경신할 정도로 크게 화제가 됐었죠. 근데 이수근 씨 하면은 개그맨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개그맨 중에 하나인데 좀 약간 적재적소에 터뜨리는 뭐 개그 애드립은 당연한 거고요.
약간 깐족거리는 캐릭터인데 안 미운 캐릭터잖아요. 그러기 어렵거든요. 깐족거리다 보면 욕먹기 십상인데 전혀 안 미워요. 그냥 그 정도로 되게 순발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 맞아요. 애드립을 잘하고. 네, 맞아요.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수근 씨의 웃음 뒤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가문의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수근 씨 그런 이미지와 다른 이수근 씨가 한 5년 전쯤에 직접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어린 시절에 이수근 씨가 엄마가 원인은 모를 병원에 계속해서 시달렸는데 병원에서도 밝혀지지 않고 알고 보니까 신병이었다. 신병이면 그러면 무당 그건데 그럼 이수근 씨 어머니가 그럼 신내림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수근 씨 말에 따르면은 이수근 씨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께서 좀 신병을 앓았고 어머니께는 사실 자식들에게 좀 미안해서 이 신내림을 안 받으려고 좀 안간힘을 썼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가게를 운영하게 됐는데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손님에게 그냥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신내림을 결국 받았고 무속인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결국 자식을 그냥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아이고. 근데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때문에 어쨌건 이수근 씨는 약간 불안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는 사실이 어쨌건 좀 부끄러울 수가 있잖아 어린 시절에.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어머니의 직업란에다가 상업이라고 적었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그런 상황 때문에 이수근 씨를 두고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수근 씨가 좀 부끄러웠던 거는 어머님 직업이 무속인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도시락을 아버님 싸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싸준 도시락이 오히려 친구들한테 좀 부끄러워서 형과 늘 숨어서 도시락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무속인이 돼서 집을 떠나신 그 어머니의 빈자리 때문에 그 두 어린 자녀, 형제가 굉장히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형과 함께 어머니가 계신 군산으로 한번 간 적이 있었대요, 어렸을 때. 그런데 정말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그 어린 형제들이 바라보기에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요. 삶을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법당에 놓여져 있는 3,000원을 이렇게 형제한테 주시면서 빨리 가라고 그냥 재촉했다고 하네요. 참 방송에서는 너무나 밝고 참 재치 있으시고 그러신데 또 그런 내면 안에 또 이렇게 슬픈 사연이 있다는 걸 아니까 또 가슴이 아프네요. 개그맨들 네. 보면요. 사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면적인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집안사가 어려운 분들도 정말 많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런 분들이 되게 종횡무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남들을 웃겨줄 수가 있죠? 그런 걸 많이 겪어서 약간 더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어머니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한 나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안 계셨을 때 그럼 이수근 씨는 어떻게 생활을 이어나갔나요? 뭐 당연히 예상해 볼 수 있을 만큼 어린 시절이 힘들었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또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직업군인이다 보니 형제가 자다가 보면 할머니 집에 있거나 또 뭐 큰 집에 가 있거나 그렇게 이제 여기 친척 집에 전전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후에 성장하면서 후유증도 많았다고 그래요. 네. 또 불안함 때문에 두통약을 거의 달고 살았다고 하고 또 자꾸만 이제 주변 환경이 변하다 보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습관이 붙었다고 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한번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얘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친척집을 좀 전전하며 살았으니까 눈치를 많이 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밥도 되게 눈치를 보면서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도 예능에서 이렇게 좀 할 때 중간에 밥 먹잖아요. 워낙 빨리 먹어서 5초 식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좀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고백한 적이 있어요. 네, 이수근 씨 역시 이런 어린 시절에 그 불우했던 과거를 뒤로 한 채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레크레이션 광사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후에 2003년에 KBS 18기 개그맨으로 선발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방송인 이수근의 방송 데뷔가 이제 된 거죠. 그리고 2006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개콘에서 고음 불가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뭐 30% 시청률을 육박하죠. KBS 해피 선데이
1박 2일을 통해서 정말 승승장구하는 개그맨으로 아주 많이 사랑을 받고 있죠. 고음부가 너무 웃겼어요. 그렇죠. 네, 가발 쓰고 막 있다고. 사실 뭐 이수근 씨 입장에서는 가족에 대한 가족사가 외부에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얼마 전에 이제 이수근 씨 아내가 이제 공개되면서 실검에 아내가 이제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계속 아내한테 전화해서 괜찮지 뭐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하면서 뭐 좀 약간 뭐 그런 모습을 옆에서 봤을 때 뭐 나름 이렇게 좀 가족을 좀 많이 걱정하고 뭐 그런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현재 이수근 씨는 어머님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사실 5년 전에 2012년에 이수근 씨가 이제 어머니의 존재와 어머니의 그 무당 신내림 했던 얘기를 이제 본인 입으로 밝혔을 때 이때 좀 얘기가 알려졌습니다. 뭐냐면 여주에서 무당을 하고 계셨고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전셋집도 구해주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도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지낸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막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수근 씨처럼 무속인 가문의 스타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색 가문의 스타가 있는데요. 네, 주연 같은 조연으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분이죠. 2013년과 2014년에는 육아 프로그램에서 아주 간간히 출연을 하면서 준우, 준서 할아버지로 아주 더욱 유명해진 분이에요. 바로 배우 양택조 씨입니다. 양택조 씨 하면 영화계 뭐 산증인이죠. 애초에 66년도에는 성우로 연예계에 데뷔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뭐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개성 있는 연기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었죠. 저는 그 양택조 씨 하면 떠오르는 게 다들 그러시겠지만 영화 뽕입니다. 사실 보통 영화 뽕 하면 우리 조영기 씨를 떠오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조영기 씨는 뽕 2하고 뽕4, 뽕포. 2뽕에만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 양택조 씨는 뽕 1, 2, 3, 4 올뽕, 올뽕 여기에 다 나오신 거예요. 아, 그럼 양택조 씨가 야, 투태형이 사랑을 오래 받게 된 있어가지고. 계기가 뻐뻥이에요. 뽕. 얼른이라. 바람이 여기 쪼까. 이후에 양택조 씨는 이후에 이제 50년간 활동을 하면서 영화, 드라마 이런 걸 해서 작품이 출연 작품만 거의 100편에 달한다고 하니까 네.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양택조 씨의 그 연기가 그 집안의 내력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양택조 씨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의 배우이자 극단 아랑의 대표를 맡았던 고양백명 씨라고 합니다. 1930년대 토월회의 창립 멤버였다고 하는데요. 이 토월회라는 곳은 유학생들이 모여서 주축이 돼서 만든 그런 극단이라고 하는데 이 이후에 크고 작은 연극단체가 계속 생기면서 이 단체가 좀 주춧돌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바로 그 연극 극단에서 이제 엄마 아버지 양택조 씨의 어머님 아버님이 만났고요. 거기서 부부의 연을 맺어서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예전에는 뭐 그렇게 좀 일찍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네. 양택조 씨가 엄마가 17살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네요. 엄청나셨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데 그렇다면 양택조 씨의 가문의 숨겨진 비밀 무엇인가요? 가문의 비밀은 북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이요? 아니 북한하고요? 1998년에 네. 방송에서 이제 그 이산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MBC가 당시에 3일간 방송했던 이제는 만나야 한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알죠. 이때 재미교포의 조동진 목사가 이제 카메라에 담은 그 영상 그 속에 바로 양택조 씨 어머니가 등장하면서 저기 아이고. 네, 사모님 어머님이시죠. 어머. 아니 근데 양택조 씨는 근데 어머님이 어떻게 북한에 계신 거예요? 바로 배우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양택조 씨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뭐 학업도 뛰어나시고 예술에 대한 뭐 열망이 굉장히 대단하셔서 좀 어린 나이에 14살에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역시 30년대 그 연극 배우로 유명한 고 문정복 씨였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해방 전후에 이념 선전을 위해 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간 연예인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북한에서도 배우들한테 이제 사실상 꼬신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 넘어오면 더 대우를 잘해주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양택조 씨의 모친과는 비슷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월북했던 양택조 씨의 어머니 문정복 씨는 그때 북한 영화인 피바다에서 주인공을 맡으면서 이후에 혁명가, 검사는 말한다 이런 작품들에서 북한 배우 최고의 영예라고 하는 인민배우라는 그 칭호를 수여를 받았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북한 1원짜리 지폐에 실제로 이제 새겨질 만큼 인기를 끌었던 홍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양택조 씨의 어머니가 월북을 하게 된 그 배경은 양택조 씨의 아버지는 반공주의자였는데 어머니는 아니었던 거죠. 1978년에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이제 북한으로 입국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86년에 탈출을 했거든요, 북한을. 네. 이때 양택조 씨가 내심 기뻐했던 이유는 신상옥, 최은희 그 배우와 어머니가 친구였고 동료 배우였기 때문에 어머니 소식을 가지고 오고 또 혹시 어머님도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양택조 씨 어머니만 북한에 남은 거죠. 네. 1994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때 뭘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기자가 전화가 왔더라고 나한테. 그 북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통일만 되길 기다렸지. 통일돼야 우리 어머니를 만날 거 아니야. 내가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북한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양택조 씨의 어머니가 사실 다른 이유로 사망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양택조 씨의 어머니 문정복 씨가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실은 숙청당했다 이런 얘기가 당시에 있었고요. 그쯤 배우 양택조 씨가 살아있는데 인민배우 문정복 씨의 아들이라는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김정일이 배신감에 이 양택조 씨의 어머니를 숙청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러면은 아마 양택조 씨도 굉장히 심리적 데미지가 크겠는데요. 이게. 죄책감 같은 게 굉장히 심하겠다. 근데 이게 왜 수청해야 되는 이유예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 쪽이 그- 반공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인민배우라고 칭해진 정말 최고의 여배우의 아들이 남한에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아마도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들인 양택조 씨 때문에 북한에 있던 어머니가 숙청당했다는 풍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북한과 남한을 탈북하고 뭐 여기서 북한으로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서 배우가 남한에 아들이 있다고 해서 숙청을 했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그때 그런 뭐 일이 비일비재했을 텐데. 공산.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연좌제라는 거를 뭐 법적으로든 이런 어떤 사회 인식으로 지금 하지 않지만 북한은 아직도 그런 거를 이제 가 있고 당시에 여기에도 북한을 입북이라든가 뭐 월북이라든가 뭐 납북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뭐 공무원에 진출하는데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에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북한에서 볼 때는 정말 인민배우 정도 되면 흠결이 없어야 되는데 남한의 아들을 과거에 뒀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그 사유가 됐지 또 않을까. 86년이면은 지금과는 또 다른 그 남북 관계가 있었던 시절이니까 뭐 그렇죠. 또 이럴 만도 했겠네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숙청당합니다. 진짜? 네, 지금도 순결해야 돼요. 그 김정일과 그 김정은 뭐 이 주변에 있는 측근들은 출신 성분이 완벽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라도 걸리면 다 숙청된다고. 근데 왜 아들 소를 잡아서 소고기를 먹어도 사형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맞아요. 일을 해야 되는 소를 잡아먹었다라는 이유로도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뭐 숙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령이 준 염소를 죽여도 숙청당합니다. 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앞부분이 더 커지 않았을까요?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어쨌건 도망쳤잖아요. 근데 그들과 친구이고 같이 작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사상에 오염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소문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평생 어머니를 보고 싶어 했던 양택조 씨에겐 어머니의 죽음이 큰 상처로 남은 것만은 사실이네요. 네, 비록 어머니는 만나뵙지 못했었지만 어머니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 앞으로도 좋은 연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문쇼에서는 스타 가문의 숨겨진 비밀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쇼킹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